어머니 장례식 날, 아직 입관도 하지 않은 그 순간, 형이 툭 하고 던진 말은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삼남매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깨트린 건 어머니가 남긴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이상할 정도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빈소 한켠에는 국화꽃이 수북히 쌓였고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향 냄새는 공기처럼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눈앞에 사진 속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젊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복잡한데 차분한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문객들이 절 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말할 때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맞나?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입을 축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형의 표정은 무표정이었고 말투는 평소처럼 건조했죠. 어머니 집,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 명이지?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던진 그 한마디. 순간 제 손에 들린 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형은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슬픔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누나도 형을 바라봤습니다. 누나의 눈빛엔 놀람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의 이런 모습을 누나는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겠죠.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숨은 막혔습니다. 조문객들이 머물고 있는 빈소 한가운데서 어머니의 사진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에서 이제 막 슬픔이 진하게 깔리기 시작한 그 공간에서 형은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어머니는 안치실에 계셨습니다. 입관도 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형을 바라봤고 형은 시선을 돌리며 말했죠. 어머니 떠나신 거잖아. 현실적인 얘기해야지. 이 집 법적으로 나랑 누나도 권리 있어. 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는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고 제 손을 잡으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은 이 집을 팔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집, 거기엔 어머니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직접 그린 작은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부엌 찬장 안엔 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찻잔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 집에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삶을 이어가셨고 저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삼키고 일어나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옆 흡연구역엔 다른 상주들이 서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 한 개비를 꺼내려다 말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형이 맞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직 입관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아직 여기에 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날 형의 말 한마디는 감정을 꼭 붙들고 있던 제 마음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형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우리 새남매가 마주 앉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도 저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무릎 통증은 평소에도 자주 호소하시던 터였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신경계 이상까지 동반한 복합 질환이었고 점점 거동이 어려워질 거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들은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늘 빠듯한 살림에 적응되어 있던 터라 갑작스레 누군가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형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누나는 남편 따라 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곁을 지킬 사람은 사실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상사에게 어머니 병간 후 사정을 설명했을 때 돌아온 말은 아깝다. 자네 커리어가였죠. 저도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머니를 두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긍정적이셨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냐? 곧 나아질 거다. 하시며 스스로를 다독이셨죠. 저는 하루 3번 식사를 챙기고 병원 스케줄을 관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긴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자주 전화하거나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엔 어머니와의 거리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셨기에 저희를 따뜻하게 안아줄 시간도 감정을 표현할 여유도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간병하던 3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새벽마다 기침을 하시던 소리, 약을 드시고도 여전히 아프다는 말을 숨기시려던 눈빛, 혼자 걷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더 미안해하시던 그 마음, 그 모든 걸 눈으로 보며 저는 매일매일 어머니의 세계로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이들도 점점 저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퇴직금과 약간의 예금을 조금씩 쪼개 쓰며 버티는 생활. 저는 어머니 병수발에 하루를 다 쓰고 밤이면 밀린 공과금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자. 당신이 다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곳에 보낸다는 건 제게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은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된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별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식사도 거의 못 하셨고 말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거였습니다. 너무 고맙다, 막내야. 그 한마디가 제 삶 전체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조용하고 뭔가 계산된 듯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뚝뚝한 성격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없었죠. 웃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늘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을 많이 따랐습니다. 형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부모님이 모두 일을 나가던 시절엔 형이 제 유일한 보호자이자 친구였어요. 그땐 자주 같이 골목길에서 놀았고 형이 연을 날리면 저는 그 밑에서 연주를 쳐다보며 좋아했었죠. 겨울에 함께 군고구마를 사 먹으며 서로 손을 호호 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형도 분명 따뜻한 구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형이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형은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반에서 늘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 그런 모습이 형의 기본이 되어버렸죠.
사춘기 시절 형은 점점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는 시간이 많았죠.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온했지만 속에서는 많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도 자신의 진심보다는 어머니의 기대를 따랐습니다. 본래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고 가족도 그 선택에 안도했죠. 형편이 좋지 않아 졸업 후엔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지만 형은 스스로 작은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가족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셨고 누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형을 이해해보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이 결혼한 건 30이 넘어서였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고 형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가족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이면 얼굴만 비추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해하면서도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라며 말끝을 흐리셨고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형은 어릴 적부터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형에게 전화로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형,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때 형은 이렇게 말했죠. 그럼 간병인을 알아봐. 간병비는 내가 어느 정도 보탤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돈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이었고 가족이라는 건 감정보다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졌을 때도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도 형은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형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 형이 장례식 날 집부터 정리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놀라기보다 납득하게 됐습니다. 형은 그저 본인이 해온 방식대로 행동한 것뿐이었죠. 감정은 배제한 채 상황을 정리하는 태도. 문제는 이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형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의 기대 때문에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감정 대신 거리 두기로 다스려온 거죠. 어머니와도 우리와도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요. 어쩌면 그날 장례식장에서 형이 내뱉은 말도 상실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나온 가장 형다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무례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자리에서 아직 안치실에 계신 어머니 앞에서 형이 했던 그 말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은 더 이상 저를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는 형을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며칠 뒤 저는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려올 것만 같은 어머니의 발걸음. 텅 빈 집인데도 어머니의 기척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현관 옆 신발장엔 어머니가 신던 꽃무늬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수세미가 눅눅한 채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반쯤 남은 두유와 손수 담은 깍두기 통이 보였고 칸칸마다 어머니의 소박한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바쁘게 장례 절차를 치르느라 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공간에서 어머니의 부재가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은 뒤 저는 천천히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외투들이 바람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목이 늘어난 가디건, 팔꿈치가 다른 스웨터, 그리고 평소 외출할 때 입으시던 베이지색 코트까지 옷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어요. 거실 서랍장을 열어보니 각종 약봉투, 병원 진료 기록, 작은 메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혈압약 아침 8시, 점심 거르고 저녁 7시, 이틀 뒤 정형외과 예약, 무릎 통증 같은 글씨들.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 안에 지난 몇 년간 제가 함께한 나날들이 숨어 있었죠. 그때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랗게 바랜 흰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어머니의 필체로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시간의 틈을 통해 어머니가 다시 저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연한 분홍색 편지지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그 안에는 정갈한 글씨로 한 줄 한 줄 적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야, 너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단다. 아픈 나의 곁을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포기한 시간, 감당한 무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어. 매일 내 손에 약을 받았고 내 눈빛에서 안심을 얻었단다. 그래서 늘 고맙고 또 미안했어. 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늘 마음에 담고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이 집이 너에게 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를.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와 둘째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내 삶이 다시 따뜻해지길 바라며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은 자연스럽게 흘렀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머니의 체온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 그건 유언이라 부르기엔 너무 따뜻했고 유산이라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마치 오래된 품속에서 꺼낸 한 조각의 온기 같은 편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여전히 제 어깨에 닿아 있는 듯한 느낌. 마음 한편이 뭉클하면서도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형과 누나에게 보여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제 서랍 속에만 넣어두고 간직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유언장은 아니었습니다. 공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 편지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법보다도 더 무거운 어머니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편지를 들고 형과 누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설령 모든 게 매끄럽게 풀리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 건 더 큰 후회를 낳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형과 누나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일부러 어머니 댁 근처 찻집을 골랐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자주 지나시던 길목에 있는 익숙한 공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과 누나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형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누나는 조심스레 저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형과 마주 앉은 순간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날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 형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나는 말없이 손에 쥔 머그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흰 봉투에 적힌 제 이름 그리고 약간 바랜 종이의 감촉. 저는 그걸 천천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방에서 이걸 찾았어.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 글씨였어. 직접 읽어봐. 형과 누나는 시선을 편지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편지를 건네고 둘이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고 누나는 중간쯤 읽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형은 끝까지 다 읽은 후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조금 지나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대로 해. 나는 어머니 집에 미련 없어.
오히려 네가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시선을 들어 제게 말했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면 나도 존중할게.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단단하게 눌러 담은 체념 같은 목소리.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형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 나도 부담되긴 해. 어머니가 남긴 말을 꼭 법처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냥 우리 셋이 이걸 두고 싸우는 건 어머니 뜻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을 하며 저는 자꾸 목이 메었고 형도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테이블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그럼 정리하자. 네가 어머니 집에 살고 필요한 정산이 있으면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자.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형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발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뭔가를 따지려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접어두었습니다. 어쩌면 형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인사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 이야기를 꺼낸 그날 이후로 형도 나름의 죄책감을 품고 있었을지도요. 단지 그걸 말로 풀 줄 몰랐던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저희 셋이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일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한 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주 앉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창밖엔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우리는 무거운 대화를 끝내고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 말없이 지나간 침묵 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 싸우고 밥 좀 먹어라.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며 형과 누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고 찬장 정리를 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죠.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공간씩만 천천히 손을 댔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한다는 듯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지금은 잠시라도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애도의 방식이 다르듯 이별을 회복하는 속도도 다를 테니까요. 오후엔 종종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들르시던 문방구 앞을 지나거나 반찬 가게 옆에 화단에서 이름 모를 꽃을 보고 멈추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장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장면들이 그 근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치기엔 아쉬웠고 멈춰 서 있기엔 너무 오래된 느낌들이었습니다. 형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문장 대부분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집 정리는 잘 돼가? 필요한 거 있음 얘기해.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나름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긴 조금 무거운, 어쩌면 정리에 가까운 과정이었습니다. 삶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쨌든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요. 저는 예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주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냐는 말은 꺼내지 않았고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게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찍은 학교 행사 사진이 메시지로 도착했습니다. 단체 사진 속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 어머니를 보내드린 그날 이후로 처음 든 명확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라디오를 켜봤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낯설었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을 거라 기대했던 건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라디오를 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내 안의 정리를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던 주파수는 어디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낯선 음악이 흐르는 배경 속에서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는 제 하루의 중심에 계시지 않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뒤에 남기고 가려 합니다. 다음 주쯤이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밥은 내가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시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다시 따뜻해지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현관 앞에 선 순간 잠시 멈칫하게 됐습니다. 열쇠를 돌리면 그 안에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일상이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이 낯설어져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 거실에서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익숙한 듯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무언의 인사로 우리는 다시 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밥 먹고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감정 표현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니, 먹자 라고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는 동안 아내는 조용히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아이들도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대화 없이도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히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 정리는 다 하고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 편지 덕분에 형이랑 누나도 이해했어. 아내는 조용히 물을 틀었고 수돗물 흐르는 소리 너머로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말이 꼭 걱정해서 비롯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려는 중이었겠죠. 그날 밤 아이들 방에 들렀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고 첫째는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문 앞에 멈춰 섰다가 결국 잘 자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응, 아빠도. 라는 짧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사에 이 집에서의 나의 자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며칠간은 특별한 말 없이 지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시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시간을 주려는 듯 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막연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밤중에 깬 날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약봉투를 정리하다 가져온 하나의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 병원 스케줄을 메모하던 작은 수첩. 그 안에는 단순한 일정뿐 아니라 간간히 적어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덜 아팠다. 막내가 끓여준 미역국도 맛있었다. 막내가 피곤해 보였다. 나 때문에 그런가. 미안하고 고맙다.
그 짧은 문장들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조용히 나를 살피셨는지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레 나는 내 가족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나름의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표정 하나, 아내의 말투 하나에도 무심하지 않았던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 구해보려고.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그녀는 예전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 사진을 새로 인화해 책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예전 가족 사진보다 조금 더 어른이 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중년이 되어가는 내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일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지만 그 비어있음이 나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을 삶의 균형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은 더 이상 아프기만 한 문장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루를 이끌어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론 상처가 쌓이고 또 그 상처 너머에서 이해가 피어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우리 모두는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목소리 극장에서는 그런 인생의 한 장면들을 차분하게 진심으로 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조용히 귀 기울이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목소리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